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이제 다시 또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12월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요. 아마 우리 중국어 임고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은 올 한 해가 진짜 너무 뭐라 그래야 되나? 자신을 추스리고 가다듬기에 굉장히 힘겨웠던 한 해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공부해 오시고 준비해 왔던 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막 이제 해볼까 하고 생각을 하셨던 올해 이제 그 마음을 먹었던 초수 준비죠, 그죠? 예, 초수생들에게도 아마 굉장히 이게 뭐지 하는 어떤 충격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생에서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모든 그 주변에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 정도는 우리 스님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거나 뭐 모든 게 내 뜻대로 되거나 하는 그럴 일은 절대로 없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그 상황을,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야말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인고뿐만이 아니라, 준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기본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그 향후에 전개되는 일들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그 입시 전략, 뭐 인고 준비 전략 설명회에 제가 이 문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아마 어딘가에서 보셨을 겁니다. 아마. 그죠? 보셨을 겁니다. 그,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을 포기할 줄 아는 용기. 그죠? 포기할 줄 아는 용기와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줄 아는 인내와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판별할 줄 아는 지혜. 그죠?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뭔가 순탄하게 뭔가가 뜻대로 진행될 때는 어떤 특별하게 내가 뭔가를 용을 쓰지 않아도, 애를 쓰지 않아도 그냥 뭔가 뜻대로 잘 돼지고 뭔가 순조롭고 그래서 참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 있기는 하죠. 그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는 사실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고요. 뜻대로 되면 되는 대로 뜻대로 되기까지 순탄치 않으면 순탄치 않은 대로 항상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같이 새로운 시작 아마 작년 9월이 아니네요. 이제 올 9월에 그 티오가 없다는 발표를 아마 보신 그때부터 아마 약간의 어떤 멘붕 비슷한 어떤 충격을 겪으셨던 선생님들은 이제 过去让 它过去了. 과거는 과거로 흘러나가게 내버려 두고 이제 새로운 준비가 필요합니다. 돌아볼 필요도 없고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내가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일을 포기할 줄 아는 용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줄 아는 인내. 우리가 지금 바로 그 임고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에게 꼭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용기와 인내와 지혜. 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판별할 줄 아는, 분별할 줄 아는 지혜.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나? 준비하는 일은 내가 할 수 있죠. 결과는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결과는 내가 예상할 수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도 없는 거지만,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죠?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자신의 직업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느냐 하는 것이 사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고도 굉장히 그 결부되어 있는 게 사실이죠. 그죠? 예,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은 일 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얻기 위한 뭔가의 인풋 들어가는 게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해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이 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요. 예,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예.
예, 제가 이제 오늘 드릴 얘기는 아마 시험을 이제 한번 쳐보신 적이 있는 뭐 두 번째 정도로 시험을 준비하는 이상이면 아마 이 내용들은 다 이미 경험으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 이제 처음으로 준비하시는 선생님들한테는 아마 이 얘기가 꼭 필요한 할 거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올해 얘기였죠. 그죠? 올해. 만약에 이제 중국어도 TO가 있었으면 이 일정대로 움직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렇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포맷 어떤 그 시험의 진행 방식 자체는 늘 비슷하기 때문에 이 그 올해 일들을 가지고 내년의 일을 예상해 볼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시험이 보면 1차와 2차로 나눠져 있죠. 그죠? 다 아시다시피 1차와 2차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 1차와 2차로 나눠져 있고요. 1차에는 이렇게 교육학 60분, 9시부터 60분, 전공 A, 이제 여기는 우리가 이제 중국어가 되겠죠. 우리는, 그죠? 여기는 중국어입니다. 전공 A, 중국어. 이론과 독해 모두 다 포함해서 전공 A가 90분 동안 치러지고요. 중간중간에 휴식 시간이 40분간 주어집니다. 40분간 주어지고 60분 교육학 시험 치고 40분 쉬고 전공 A 90분. 그 다음에 또 40분 쉬고 전공 B 90분. 이렇게 해서 1차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월 27일 토요일 날 1차가 치러졌죠. 그죠? 치러졌고 그래서 이제 1차가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올해는 아마 제가 알기로 12월 27일경에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1차의 결과가 그렇게 1차를 보고 이제 커트라인이 내가 합격 1차 합격 커트라인에 다 들어가면 이제 그다음부터 2차 준비를 해야 되는데 2차는 날짜를 보면 지금 1차를 치렀던 날짜와 2차를 치렀던 날짜를 보면 상당히 약 한 달 넘는 그 시간적인 그 차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사이에 또 우리 그 시험을 준비하시는 그 경우에는 내가 성적이 어느 정도 받을지 사실은 그 채점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내가 몇 점을 받았을지 교육학에서 통과했을지 전공 A, 전공 B에서 내가 몇 점을 받을지는 사실 알 수가 없죠. 자기가 가채점을 해서 나는 안정권이구나 뭐 하는 어떤 그런 확신이 들어야지 이제 2차가 준비가 되는 건데 그렇게 안정권이구나 하고 확신이 들면 좋겠지만 근데 예를 들어서 경계에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경계에 있는 경우는 그럼 어떻게 이 사이에 마인드 컨트롤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그런 가정을 일단 세우고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 안 되죠. 약 2달 가까운 시간인데요. 근데 아마 그 선배들이나 다른 어떤 그 이미 경험을 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아마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이 사이에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1차라는 중요한 시험이 일단 끝이 났죠. 그리고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 12월 27일 날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10월 27일까지는 일단 한 달간의 시간이 생기죠. 그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월 27일 정도에 나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간 정도의 갭이 생기니까 왜 자꾸 벌어질까요? 예. 한 달간 정도의 갭이 생기니까 오 마이 갓. 예. 예. 27일 정도의 갭이 생기니까 저절로 자꾸 벌어지네요. 예. 예. 그러면 이 사이가 한 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결과를 알고 나서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게 약 한 달이죠.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치면 한 2달 정도 되는데 이제 이 사이에 컨트롤을 잘해야 돼. 자기 마음을 잘 다잡아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잘 관리하는 게 또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이미 시험을 친 다른 과목이 이제 다른 경우 다른 그 시험 친 사람들은 아마 여기에서 이제 2차 준비할 그 안정권인가 아닌가 거기에서 이제 자신의 어떤 마음의 상태를 잘 준비하고 또 실제로 준비해야 되는 내용들 보시면 지금 이거 하느라고 아마 정신없겠죠. 당연히 정신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중국어 입장에서는 올해 이제 우리가 시험을 안 쳤기 때문에 약간 남의 뭐
남의 일 같고 올해는 나랑 상관없고 하니까 뭐 약간 그안광호와 그죠?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지만 사실 1년 후딱 갑니다. 우리 스님들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월이 시간이 그죠?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요. 당장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일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 친 사람들이 지금 이거 하고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보시면 2차 지금 준비하는 게 교수 이제 학습 지도안 작성, 교안 작성이죠. 그죠? 교안 작성 1시간 동안 시험 치고 수업 실현 또 약 20분 정도, 뭐 15분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시험을 치고 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심층 면접해서 15분 정도 면접을 하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또 토론 수업도 있죠. 토론 시험도 있죠. 그죠? 토론하는 그 모습을 중국어로 토론을 합니다. 토론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보고 채점을 하는 그런 식의 이제 하나가 더 들어가죠. 여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더 있고요. 경기도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토론은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제 내가 이거 완전 말을 안 듣습니다. 태블릿 PC하고 비슷한 작동법인데 이게 터치가 잘 안 듣네요. 예, 그래서 이미 나는 경기도에 지원을 할 건지 뭐 어느 교육청 어느 쪽으로 지원을 서울로 갈 건지 강원도로 갈 건지 경상도로 갈 건지 전라도로 갈 건지 뭐 이렇게 해서 다 미리 정하는 거니까 내가 어느 부분을 준비하면 되겠다 하는 거는 이미 다 알고 이쪽 개인이 자기가 그죠? 그래서 이쪽 부분을 시험을 친다. 그래서 지금 보면 1차에는 이렇게 60분씩 40분 쉬고 90분 해서 AB 시험을 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2차 지금 준비 기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1차 시험 결과가 채점이 이제 곧 나오죠. 나오면 이제 그에 따라서 2차를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하나 마나 하는 게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죠? 예, 요게 이제 있고요. 우리 초수 치는 선생님들은 이제 이런 정도로 시험이 준비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부팅화 예, 말 되게 안 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이것도 안 듣네요. 예. 그 다음에 보시면 지금 요게 있고요. 그 다음 내용을 또 보시면 예,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을 좀 줄여야 되겠죠. 예. 시험을 보시면 1교시 때는 이제 교육학 60분을 칩니다. 60분을 치는데 딱 한 문항을 놓고 논술형으로 채점, 그 다음에 20점 만점에 이제 점수를 받으면 되고, 다 이제 점수 합산해서 나중에 이제 당락을 결정을 하니까요. 합격 여부를 결정하니까. 이렇게 해서 교육학 시험을 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40분 쉬고 이제 전공A 시험을 칩니다. 전공A 시험을 치는데요. 보시면 전공A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거 아까 그건데. 예. 전공A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줄였으면 좋겠는데 엄청 부팅합니다. 아주. 자, 예. 전공A 같은 경우에 보시면 기입형, 서술형 해서 이제 90분간 치는 문제 문항이 총 12문항이고요. 기입형이 4문항, 서술형이 8문항입니다. 딱 봐서 아시겠지만 배점을 보십시오. 기입형 4문항에 8점. 그러니까 기입형 같은 경우는 한 문항에 2점입니다. 그죠? 그 단답형이죠. 그러니까 텐콩티에 해당이 됩니다. 텐콩티는 한 문항에 2점씩 해서 8점이고, 서술형 문제는 8문항 나오는데 배점 보십시오. 32점이죠. 그러니까 서술형 문항은 곱하기 4점 해서 서술형 문항은 문항당 4점이 배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배점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으므로 서술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과가 나오겠구나 하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여기를 이제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3교시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전공 B죠. 또 90분간 시험을 치는데 기입형 2문항, 서술형 9문항 해서 또 보시면 기입형은 4점, 서술형은 9문항에서 또 문항당 4점이니까 9, 4, 36, 36점이 배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 합쳐서 여기 20점, 여기 8점, 32점, 4점, 36점 다 합쳐서 만점이 80점. 이거 보시면 이제 전공 AB가 80점이고요. 교육학까지 합쳐서 만점 100점입니다. 그리고 이걸 다 합산해서 이제 자신의 개인 점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초수 선생님들은 저기서 교육학은 이제 한 문항을 논술 잘하면 이제 끝납니다. 그 과락만 면하면 일단 좀 너무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요거 이제 그저 어느 정도는 해주는, 그죠? 물론 뭐든지 점수를 최고점으로 나누면 제일 좋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하면은 교육학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지만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문제입니다. 여기가 바로 서술형, 여기가 우리가 공략해야 할 부분입니다. 1년 내내 우리가 공략하고 자기가 끝없이 오답 노트를 작성하고 써보고 또 고치고 피드백 받고 또 뭐 첨삭지도 뭐 이렇게 하던데 전 첨삭지도란 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피드백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자신의 답을 만들어가는 거,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은 서술형을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극복할 것인가가 1년 내내 우리 선생님들을 괴롭힐 겁니다. 굉장히 압박을 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도 사실은 이 서술형 질문의 답안을 작성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2차 시험을 보시면 또 1차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제 교환 작성 같은 경우에는 해당 그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작성한다. 당연히 이제 우리는 중국어로 이제 작성을 하겠죠. 해당 외국어로 작성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교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교환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갑자기 커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휘, 그죠? 어휘냐, 발음이냐. 얘가 오늘 제정신이 아니네요. 그죠? 어휘냐, 발음이냐, 아니면은 무슨 문화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부분을 딱 주제를 줍니다. 그러면 그 주제에 맞게 어휘, 발음, 또는 뭐 그 자음 모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특정한 주제를 딱 주면 그 주제에 맞는 교환을 작성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중국어를 얼마나 잘하느냐, 이것도 물론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외국어로 교환을 작성해야 되니까. 그런데 사실은 중국어 실력도 중국어 실력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교환을 작성하라고 요구하는 의도, 목적이 뭐냐? 그것을 파악하고 교환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DR과 EDR, 그래서 요DR과 EDR, 이 만약에 주제다, 포인트, 이렇게 교환을 작성해야 할 주제다 하면 우리가 뭘 알고 있어야 그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요DR과 EDR의 차이와 공통점을 알아야 거기에 맞는 예문을 만들고 무엇에 교사가 어떤 점을 학생들에게 중요하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잡을 수 있죠. 그 부분을, 키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주제가 나오면 그 주제에 그냥 이렇게 어휘면 어휘, 발음이면 발음 그냥 막 섞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그것이 왜 교환 작성의 주제로 나왔는가에 대한 의도를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예문과 거기에 맞는 설명과 거기에 맞는 어떤 그 교학 활동, 그죠?课堂,活동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게임을 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게임을 해야 되겠죠. 느닷없는 이렇게 그냥 무조건 재밌게 한다는 그런 의도를 가진 게임은 또 되지 않죠. 게임을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그 공쥐, 그러니까 科学공지,
수단가 필요한가? 어떤 수단? 예를 들면서 무슨 빔 프로젝트가 있어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뭐 인터넷에서 어떤 자료를 검색해가지고 그 검색한 자료를 학생들에게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무슨 카드를 활용한다, 그림 카드 같은 거, 단어 카드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든가 해서 그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써서 재밌게 하는 거 좋은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뭡니까? 방금 조금 전에 제가 얘기 드렸듯이 그 교환을 그 주제로 교환을 작성하라고 한 의도가 뭔지를 분명히 파악해야만 정확한 교환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중국어로 만약에 외국어로 교환을 작성하라고 하니까 중국어로? 뭐 이거부터 이제 긴장을 하게 될 수가 있는데 교환 작성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기본적인 어떤 틀이 생깁니다. 그 틀을 이제 자기가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죠. 만들어 놓는 게. 그다음에 예문 같은 것도 그렇고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수업 실현. 이것은 이제 교사가 이제 학생들이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을 가정해 가지고 그게 맞는 마치 이렇게 원맨쇼 하듯이 학생들과 뭐 대화하듯이 서로 이제 어떤互动해 가는 방식으로 그죠? 뭐 앞에 학생이 있다고 치고 이름을 부른다든가 뭐 손들어 보라고 한다든가 뭐 하여튼 뭐 읽어 보라고 한다든가 그럼 와서 한번 해 보라고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마치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아주 능숙한 어떤 교사의 아마 우리 그 대학 다닐 때 한 번씩은 다 수업 중에 아마 적어도 한 번씩은 다 해 보셨을 법한 학생들한테 시범 보이는 어떤 그런 어떤 그 과제 같은 걸로 아니면 무슨 어떤 대회 같은 것도 사범대학 같은 그런 대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대회 같은 데 출전해 봤다든가 뭐 아니면 내가 출전을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봤다든가 뭐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바로 그런 활동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얼마나 이제 이럴 때는 당연히 뭐가 중요합니까? 중국어로 해당 외국어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수업 실현을 하고 있는 선생님, 본인, 그러니까 그 중국어 임용시험에 응시한 그죠? 본인의 어떤 유창한 중국어 실력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발음과 성조와 어떤 자연스러운 태도와 이런 것들 마치 이제 우리 뭐 옛날 TV 같은데 언제 이렇게 보면 마치 배우자가 아니라 배우가 예를 들어서 무슨 이렇게 어떤 응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오디션 보듯이 그죠? 춤춰 보세요. 뭐 대사 하나 딱 주고는 이거를 뭐 연기로 한번 보여줘 보세요. 느닷없이 그렇게 하는 것과 비슷하죠. 그게 푹 빠져가지고 그 역할에 충실한 교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그것도 중국어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당연히 중국어만 잘 된다고 중국어를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은 연습과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잘 해낼 수 있는 나 자신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중국어가 상당히 잘 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이거 수업 실을 한번 해봐라. 뭐에 대해서 가르쳐 보시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 준비도 없는데?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중국어와 미리 사전에 치밀한 준비와 그 다음에 어떤 마스터 플랜 같은 거 내가 어떤 표현을 하겠다. 내가 어떤 게임을 동원하겠다. 내가 어떤 수업에 필요한 어떤 도구들을 사용하겠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플랜 A, 플랜 B, 플랜 C 하는 식으로 해서 몇 개의 안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 뭘 가지고 수업 실현을 하라라고 나한테 요구할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준비해온 거 해보세요. 이렇게는 아니거든요. 준비해온 거 잘할 수 있는 거 한번 해보시죠. 이게 아니라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니까 예를 들면 스즈츠의 발음과 즈츠스의 발음을 어떻게 가르칠 건가를 수업 실현을 해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의 어떤 발음을 가르칠 때는 어떻게 하겠다. 어휘를 가르칠 때는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에 중국과 한국의 어떤 어떤 문화의 차이나 공통점에 관해서 내가 설명할 때는 이렇게 하겠다. 아니면 음식이라든가, 하여튼 의복이라든가,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해서 난 이렇게 하겠다라는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연습 무지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층 면접은 그 면접관과의 대화죠. 그죠? 이때는 해당 외국어로 실시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중국어로 묻고 중국어로 대답하는, 중국어로 질문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중국어로 대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보통 이제 물을 때는 어떤 교사로서의 어떤 적성이나 교직관 이런 것들을 묻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질문을 할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나는 이렇게 대답해야지 하는 어떤 것들을 무지 많은 대답을 외워놓고 계셔야죠. 외워놓고 있어야 되고 이때는 약간의 어떤 융통성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직관에 대해서 묻는다. 아니 이 교직관, 당신의 교직관을 말해보시오.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상황에서 흔히 발생하는 어떤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교사와 선배 교사와 후배 교사 동료 간의 어떤 협력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견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뭐 이런 식이죠. 아니면 학생을 지도하는 상황에서 학생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서칭 왕장 같은 거 이렇게 그 성인 사이트 같은 거 그런 거를 만약에 보는 학생을 내가 발견했다. 그러면 교사로서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건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학생이 예를 들어서 왕따 만약에 나는 어떤 학생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폭력 어떤 행동에 대해서 싸웠다. 학생 A와 B가 싸운다. 뭐 왕따를 시킨다. 이런 게 지금 우리 학교 생활에서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많이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예상하고 나는 질문을 하나. 이럴 때는 어떻게 대답을 하겠다라고 내가 만약에 구상을 해서 완벽하게 외워놨습니다. 대답을. 근데 질문이 그게 안 나오고 그러니까 학생과 학생 간의 어떤 왕따라든가 폭력 행위 거기에 대해서 나온 게 아니라 만약에 그 서칭 뭐 샤오슈어 같은 거 아니면 서칭 왕장을 본다든가 해서 어떤 성인 사이트, 성인 소설 뭐 하여튼 학생이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만약에 학생이 그거를 보고 있다. 그런 사실을 발견했다. 어떻게 대응할 건가?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그러면 난 대답을 작성 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 못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질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죠? 얼굴 빨개져 가지고 대답을 못한다. 그게 절대로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절하게 자기 중국어 실력을 대응하지만 내가 문제에 있는 학생을 내가 어떻게 지도하겠다라고 답변을 작성해 놨잖아요. 단지 주제가 달라진 것 뿐입니다. 학생 간의 치링,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떤 왕따시키는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나는 예상하고 답을 작성했는데 만약에 다른 종류의 문제를 내가 질문을 받았다.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받았다. 그러면 주제가 달라진 것 뿐이지 공통점이 있죠. 뭡니까?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을 내가 어떻게 지도하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쪽에서 내가 외워놓고 생각했던, 구상했던 답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적절하게 당황하지 말고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또 이제 단지 단어만 바뀔 뿐이죠. 어떤 치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샤오연 바오리 같은 학교 폭력이라든가 치링 왕따라든가 이런 것을 난 준비를 했는데 서칭이 나왔다. 만약에 뭐 성인 사이트 뭐 성인 소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만약에 그러면 그 단어만 바꾸면 되는 거죠. 단어만. 치링이나 샤오연 바오리가 아니라 뭘로? 서칭으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이때는 짧은 시간 15분 정도 개인당 한 15분 정도밖에 15분 길어봤자 20분 정도인데 밖에 시간이 안 들지만 그 면접을 보는 상황 본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당황하지 말고 적절하게 빨리 내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을 구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왜 교사가 되고 싶은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구체적인 뭐 이렇게 참고할 만한 책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책들을 보고 중국어로 답을 작성하고 그걸 외우고 하는 작업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교환 작성 15점. 교환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점수는 좀 낮지만 그래도 교환 작성에서도 상당히 잘해야 되죠. 당연히 여기서는 2차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끝이 난다고 보니까 굉장히 잘해야 되죠. 그죠? 이게 굉장히 많은 점수를 차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그래서
이렇게 100점 만점에서 이제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험을 친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 지점에서 굉장히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다 하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죠. 예, 이렇게 해서 1차와 2차에 대해서 우리 이제 초수 선생님들은 이제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이 이제 조금 약간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저의 이제 우리 그 희소, 중국어, 임고, 준비반에서 제가 이제 할 내용들을 적어놨는데요. 이제 제 얘기가 이제 여기서 이제 부터는 저의 얘기, 제가 어떻게 수업을 끌고 가겠다, 어떻게 1년간 우리 그 준비반을 이끌겠다 하는 구체적인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보시면 지금 여기 왼쪽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거를 왜 내놨는가 하면요. 이걸 왜 같이 이제 이렇게 올려놨는가 하면 예. 더 줄이고 싶은데 안 줄여지네요. 건들면 더 확대가 돼 버립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2020년도 문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뭐 어쩌고 해놨는데 3분 해놨죠. 그죠? 2분 하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4분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보시면 이게 아까 보셨다시피 기평은 그 A 같은 경우에 A 유형인 경우에 기평은 4문항이죠. 그 다음에 서술형이 8문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서술형 쌈펀 같은 건 서술형입니다. 그 이유를 써라라든가 뭐 여기 텐콩티 해놓고 또 이게 왜 여기 텐콩을 해놓고 여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설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2번 같은 경우에는 2점 배점인 걸로 봐서 이것은 텐콩티입니다. A에 이제 들어갈 말을 적는 것이고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수시에 어떻게 그 비슈 그죠? 쓰는 어떤 획수를 이제 순서대로 써라.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왜 이제 이거를 같이 해놨나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1월부터 쭉 이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해서 나누어서 진행이 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뭘 하기 위한 작업이다라는 거를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계셔야 하는가 하면 뭘 하기 위한 작업이요? 서술형 답안에 작성을 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올해 이제 한참 하다가 중단되긴 했지만 저는 시종일관 서술형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를 어떻게 작성하면 된다 하는 것을 많은 예문과 그 기출과 이런 거를 통해서 답안 작성의 실예를 많이 제시가 아니라 뭐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서술형 답안에 대한 그 모범 답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모범 답안을 다 제가 답을 작성해서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에게 다 배포를 했습니다. 참고해서 여기에 준해서 답을 더 잘 쓸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어떤 참고할 만한 준용할 만한 답안이 있어야 그걸 이제 내 식으로 좀 더 내재화해서 쓸 수 있는 어떤 요령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를 써라 하고 만약에 했는데 뭐 이유를 쓰시오 아니면은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뭐 써라 뭐 이렇게 만약에 했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답을 써서 냅니다. 우리 그 준비하시는 인고생 선생님들이 내면 제가 이렇게 보면 사실 제가 답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까이 해준 적도 많은데 그동안에 올해 까이를 이제 원하시는 분한테 요청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까이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 느낀 거는 내 식으로 답을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식으로 답을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가관으로 그러니까 채점관으로 일을 해본 적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점관으로 이렇게 시험을 딱 보면 이게 채점관이 답을 우리 선생님들 이만큼 적어 놓잖아요. 적어 놓는데 처음 딱 몇 줄 읽어보고 이게 지금 답이 안 된다 싶으면 끝까지 절대로 안 읽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키포인트, 그러니까 포커스를 정확하게 맞추고 들어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근데 제가 이렇게, 가이를 이제 그 첨삭이라고 얘기하죠. 피드백을 이제 드리려고 이렇게 보면 사실은, 어떤 경우가 많았냐면 어디를 고쳐야 될지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을 정도의 답안이 참 많았습니다. 가이가 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 요거는 빼는 게 좋겠어. 아니면 여기에 뭐를 집어넣는 게 좋겠어. 이게 정도가 돼야지 가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건 내가 다시 써야 되겠는걸. 이거는 답이 성립이 되지 않겠어 라는 판단이 들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각오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라면 그렇게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서술형 문제에 대해서 모범 답안, 어떤 답안의 한 사례를 제가 완벽하게 제 수준에서는 완벽하게 작성을 해드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완벽하게 외우면 됩니다. 외우면 됩니다. 외우는 과정에서 언제 나도 모르게 나만의 서술 능력이 생깁니다. 일단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나는 내 식으로 이렇게 써야 되겠어.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거 절대로 이거 시간 낭비입니다. 나는 몇 년간 준비하겠어. 처음부터 나는 몇 년간 준비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길을 둘러가겠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힘든 거는 알겠지만 나는 저기로 해서 이렇게 직진을 하겠어. 이게 아니라 나는 내 식으로 내 가고 싶은 대로 내 쓰고 싶은 대로 써서 어쨌든 맞춰가지고 뭐 꼬불꼬불 돌아서 어쨌든 저렇게 가겠어.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각오하고 준비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답안을 우리 선생님들한테 제가 수업할 때도 늘 얘기했습니다. 답안을 이거를 준해서 답안을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달달 외우셔라. 답을 달달 외워라고 저는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단되고 말았는데요. 지금 그래서 우리 제 수업의 어떤 로드맵은 서술형 답안을 작성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가는 겁니다. 계속 가는데 계속 이렇게 뭔가를 부어서 이렇게 막 쏟아 부어가지고 여기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는 그런 스타일의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스타일의, 예를 들면 자료 많이 주고, 선생님이 자료 많이 주고, 그 자료 엄청 받아가지고, 자, 그거 다 공부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서술형 문제가 나오니까 이 서술형 문제에 맞게 답안을 작성해서 갖고 오세요. 그러면 내가 가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거는 예를 들면 시간을 배로 드리겠다. 나는 노력의 시간, 인내의 시간을 배로 1년 걸릴 걸 2년 걸릴 걸 4년 이렇게 하겠다는 그 소리랑 똑같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단기간에 끝내는 게 좋지. 누가 그거를 1년을 2년 만들고 2년을 4년 만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제 여기까지는 아마 대동소이할 겁니다. 제 수업에 다른 어떤 수업들과 비교를 해서 봤을 때도 1, 2월은 이제 기본적인 핵심 내용 정리, 문법도 마찬가지고 한어, 한유, 위엔슈에도 마찬가지고 해서 핵심 내용 정리, 그죠?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죠. 그 다음에 조금 특징이 있다면은 진도에 맞춰서 문제풀이를 하게 될 겁니다. 문제풀이를 같이 하게 될 거다. 요게 이제 특징입니다. 핵심 내용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문제풀이. 문제는 어떻게 풀이? 예를 들면 당연히 기출도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비교적 간단한 기출, 텐콩티가 이제 주로 해당이 되겠죠. 간단한 기출 문제, 2점짜리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괄호 넣기 문제. 제가 이제 따로 찾아서 만든 문제들, 가로 넣기 문제들, 이런 식으로 해서 퀴즈 형태죠. 그죠? 퀴즈 형태.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해서 이 기본 내용을 좀 더 체계화시키는 작업을 같이 병행해 나갈 거다 하는 게 1, 2월의 과정이고요. 그래서 1, 2월 안에 한어 문법 정리 다, 그 다음에 한유 유엔슈의 기본적인 내용들 전부 다, 그 다음에 교과 과정과 교과 내용 전부 다, 중요한 어떤 교과 과정, 교과 내용 같은 게第二语言学, 그러니까 그 제2 언어와 관련해서 아니면은 그第二语言教学, 제2언어 교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키워드들 중심으로 정리를 쭉 해나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월과 6월은 이제 원소로 된다. 이것도 아마 선생님들 다 알고 계실 텐데요. 1, 2월은 그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어떤, 따샤 지주,
기초를 놓는 작업이라면 이제 2월은 이제 뭡니까? 성화, 심화의 과정이죠. 심화의 과정인데 이때는 이 내용들을 알고 있는 것을 원서를 통해서 좀 더 이제 심화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심화시키는데 이때는 요약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원문으로 요약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기만의 노트를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부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된다? 내가 쓸 수 있는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서술형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재료가 되기 때문에 요약 정리 노트를 작성하고 이것을 계속 암기하고 하는 작업이 이때 개인적으로 다 돼야 됩니다. 이거는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원서의 진도에 맞춰서 그 원서는 여러 가지 원서를 제가 다 총 이렇게 몇 가지 많이 본 자료 원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서들을 정리해서 얘기를 드리면 거기에서 탁탁 중요한 것들을 정말 엑기스만 스스로 추려가지고 그것을 노트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 어떤 그 키워드 중심의 예. 뭐 건드리지를 못하겠네요. 예. 예. 키워드 중심의 작업들을 정리를 다 해놓으셔야 됩니다. 여기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진도에 맞춰서 예상 문제 이런 것들을 중국어로 서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중국어로 서술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3월부터 줄곧 여기는 기초를 놓는 작업, 여기는 이제 원서를 중심으로 해서 키워드를 원서를 읽으면서 키워드를 중심으로 자신의 어떤 요약 노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암기하는 작업이 이제 진행이 될 거고 여기서 이제 한편 이 진도에 맞추어서 문제를 풀면서 그 내용을 좀 더 이제 공고히 하겠죠. 그죠? 공고히 하고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 여기서는 이제 퀴즈 같이 단답형 문제가 많다면 여기서는 이제 간단한 서술형 문제, 비교적 전형적인 서술형 문제들이 있죠. 어떤 그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서술형 답안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이 얘기를 이제 시작하고 좀 많이 할 겁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결국은 아까도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서술형 답안을 어떻게 작성하는가가 우리의 핵심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7월부터는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전부 다 이건 교환을 중심으로 한 서술형 문제이죠. 그죠? 그러면 이것들을 일단 읽고 여기에서 요구하는 답을 서술형 답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갑자기 예를 들어서 뭐 7월 정도, 6월 정도 해서 한 해의 절반 정도의 시점에서 서술형 답안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하겠어. 절대로 그렇게는 안 됩니다. 갑자기 서술형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3월에서 6월까지의 그 기간 그냥 원서를 강독하는 시간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원서 강독이 아니라 원서를 읽으면서 그 원서에 나오는 그 중요한 어떤 그 키워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후인, 위인이면 위인, 그 다음에 후인과 위인에 있어서의 어쩌고 저쩌고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키워드들 따라서 쫙 적어 놓고 그거를 답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중국어로 머릿속에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친절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원래 이제 그 원서 수업을 하면서 원서의 내용을 거의 원서로 제가 암기를 했습니다. 진짜로 원서를 암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명이 딱 오면은 그걸 이렇게 중국어로 쫙 이렇게 기술할 수 있을 만큼, 빼이를 하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쓸 거리가 생긴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3월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가 중요합니까? 7월부터는 이제 더 이상 뭐 지식의 축적의 시간이 아니죠. 6월까지가 지식의 축적의 시간이었습니다. 요점 정리하고, 그죠? 노트, 어떤 키워드 중심의 요점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 요점 정리된 것을 좀 더 공고화하기 위해서 문제 풀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문제도 그냥 푸는 능력이 아니라 서술형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서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병행을 문제풀이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2시간 동안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걸 통해서 문제풀이 능력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7월부터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본격적인 문제풀이의 시즌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오답을 만드는 게 오답 노트. 오답 노트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답 노트도 하나만 있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1차로 풀었을 때 1차, 2차, 3차 계속 풀이가 이제 개인적으로 진행이 될 건데 우리 수업 중에도 진행이 되고 그래서 문제풀이를 했을 경우에 1차에서 내가 오답 그다음에 2차에서는 내가 이 오답이 이제 해결이 됐어. 그러면 해결된 오답은 또 해결된 대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해결이 절대로 또 안 됐던 것 또 뽑아서 또 오답 노트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색깔 그 컬러 펜으로 표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자기만의 어떤 약속된 어떤 표시를 이용하는 것 이건 해결된 문제 이것은 두 번째도 내가 걸렸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 해서 무슨 표시를 더 한다든가 뭐 컬러 펜으로 표시를 한다든가 해서 요주의 문제 뭐 이렇게 해서 등급별 레벨별로 자기가 그 오답 노트를 굉장히 아주 유능하게 그거를 작성하고 활용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제풀이를 해 나가면서 오답노트 작성하는 게 7월과 11월에 해가는 일이고 오답노트를 작성한다는 건 결국 뭡니까? 자기 약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사실은 7월부터는 이제는 서술형 답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뭐 자신이라면 좀 그렇고 문제가 나오면 이게 뭘 묻는 문제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문제는 어떻게 쓰겠다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자기만의 틀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틀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쓰겠어 이게 아니라 그야말로 포맷이라 그러죠 우리 그죠? 폼이 딱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답을 작성해야 됩니다. 지금도 여기 보시면 4점짜리 문제죠. 그죠? 이하 문제를 읽고 A, B, C, D 중에서 有误的两个句子 A, B, C, D, E, D 4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句子 2개를 골라내고 그 이유를 써라 이렇게 나옵니다. 질문이. 그죠? 이게 이제 문법 문제죠. 윗빙이 있는 문제를 찾아내서 그 문제가 왜 윗빙이 있는지 이유를 써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답을 작성할 때도 오답이 아니라 서술형 답안을 작성할 때도 문법 있고 언어학 그죠? 언어학 그다음에 교육학 그 제2언어 교육이죠. 그죠? 교과 이렇게 교과 과정 교과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떤 유형이 많이 나오고 나는 거기에서 어떤 답안의 어떤 포맷을 가지고 있겠어 하는 것이 만들어져요. 거의 기계화되다시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시험에서는 뭐 임기응변 이거는 2차 때나 임기응변 능력이고 1차 때는 임기응변 그거 절대로 안 통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의 어떤 그 답 쓰는 스킬 있죠. 그죠? 답 쓰는 유형 같은 것을 잘 체계화해 놔야 됩니다. 체계화. 그래서 그러려면 문제풀이도 많이 해봐야 되고 일단 무엇보다도 1월부터 6월까지 지식의 축적이 아주 기초가 잘 잡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3월부터는 서술형 답안에 대해서 시동을 걸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막 시작한 입장이면 잘 써질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내 스타일을 고집하면 안 된다. 제가 답안을 작성해서 드리면 저는 답안 작성해서 주면 그걸 제 스타일로 그걸 제 스타일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공부해서 단기간에 끝낼 겁니다. 1년 안에 끝내는 게 제 목표다. 나의 목표다. 이렇게 정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험 쳐보고 내년에는 내가 붙어야지. 그렇게 아니란 계획은 잡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 11월이죠. 이게 이제 그렇고요. 요건 이제 답안 그 시험지입니다. 1차 시험에서 이렇게 2번, 3번 이렇게 답안을 이제 여기 우리 OMR 카드라 그러죠. 그죠? 여기에다 이렇게 답을 이렇게 이거는 수험 번호 적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이제 기입을 하는 이런 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시험지를 이런 카드를 답안지 카드를 2장을 줍니다. 자, 그러면 2차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업 시연, 이렇게 토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이때는 무엇보다도 이제 중국어 발음이 굉장히 유창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자연스러운 동작과 어떤 태도가 시연과 토론에선 이게
뿜어져 나와야 된다는 거. 그럼 자연스러운 발음, 자연스러운 태도,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연기죠. 일종의 연기. 그런 것이 나오기 위해서는 연습이 바탕이 돼야 되겠죠. 그죠? 연습이. 지금 아마 이 연습 무지하고 있겠죠. 다른 과목에서는 부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내년에는 저 시간이 나의 시간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예. 자, 이렇게 되고요. 예. 그래서 말을 안 듣네. 말을. 예. 더 있는데 왜 안 나오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하면요. 1월, 2월은 이제 기초를 다지는 작업으로서 우리가 어떤 가장 기본적인 다지기 작업을 이제 1월, 2월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징적으로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특징은 뭐냐? 그 진도에 맞춰서 문법과 언어학과 교과 과정, 교과 내용 진도에 맞춰서 문제풀이가 같이 진행이 될 거고 그 문제풀이는 자신의 지식을 더욱더 공고히 하는 어떤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 2월은 그런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3월에서 6월까지 넉 달, 3, 4, 5, 6 넉 달이잖아요. 그죠? 넉 달 동안은 원서를 가지고 하는데 이 시간은 원서를 강독하는 시간이 아니죠. 당연히 아니고 원서를 읽으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키워드들을 정리해 나가는 작업입니다. 그 키워드들은 정리하면서 외우셔야 됩니다. 완벽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다 외워? 아닙니다. 다 외울 수 있습니다. 다 외워서 그것이 외운 게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서술형 답안을 작성하는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뭐 외우기 달인이 되어야 된다고 할까요? 암기의 달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책 하나를 다 외우는 게 아니죠. 그죠? 거기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키워드 중심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외워 나가셔야 된다. 정리하면서 외워 나가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3월부터는 서술형 답안에 대한 서술형 답안도 굉장히 어려운 서술형 답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비교적 간단하게 어떤 서술형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문항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월부터는 서술형 중에서도 비교적 작성하기가 용이한 그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을 자꾸 연습해 나가는. 예를 들면 문법에서 위빙이 있는 문제에 대한 서술형은 어떤 식으로 작성해 나가고, 그 다음에 어떤 것에서 만약에 어떤 그 치행이 같은, 예를 들어서 교과 과제 교과 내용 같은 모의 치행이 같은 거,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작성해 나가고, 어떤 기출 빈도가 굉장히 높은 문항들이 있죠. 그죠?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는 다 유형화 시켜가지고 답을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외워야 됩니다.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외우고 답도 외우고 지식도 외우고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답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희망적이라고 하면요. 제가 좀 시간이 있는 동안에 작년에 합격한 분이 하는 뭐라고 해야 되죠? 그거를 뭐 유튜브라고 하나요? 그거 유튜브인가? 인스타그램은 아니고 유튜브일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 중국어 인고 시험에 합격한 지금 이제 선생님이시죠. 그분의 어떤 그 합격 수기라 그래야 되나? 합격 후기라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간에 그런 것들을 제가 유튜브로 하는 거를 이렇게 봤는데 그러면서 자신의 그 서술형 문제에 대한 오답 노트를 보여주는 거를 제가 보면서 그걸 빨리 이제 스탑 시켜놓고 제가 어떻게 적어놨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이렇게 작성해서 답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답을 작성해 놓은 수준이 별로 높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고 합격을 했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공부를 많이 했겠지만 어쨌든 저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내가 기를 쓰고 올라가는데 사실은 한 3분의 2 정도까지만 올라가도 나는 성공이구나 하는 어떤 그런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인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겠다. 최상의 답을 나는 쓰겠다, 외우겠다, 답을 써내겠다, 서술하겠다라고 답을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결국 요구하는 것은 정말 최상의 퍼펙트한 답은 아니더라는 거죠.
저렇게 작성하고서 저런 작성 능력으로도 합격을 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솔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고 선생님들,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야, 열심히 달리면 정말 이건 가능성이 있다. 완벽한 답을 작성한 자만이 합격하는 것은 아니야. 이렇게 허술해도 작성이 어느 정도 하니까 되는구나. 뭐 약간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인고 준비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여기가 희망이구나, 희망 포인트구나. 제가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2021년은 이제, 어떻게 보냈든지, 내가 얼마나 노력했든지, 내 마음이 어땠든지, 그거는 이제 구어추이랑 다 구어추이라. 그죠? 예. 과거는 흘려가게 내버려 두고, 이제 나는 2022년, 2023년 그 준비하는 경우에는 이제 올해 준비해서 2023년을 이제 시험을 쳐야 되니까요. 보면, 이제, 올해 같은 어떤 폭탄은 없을 겁니다. 제 예상에는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의 희망인 거죠. 그죠? 희망이고 하니까 우리 초지일관 잘 준비하셔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인생은 해석이다.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해석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중국어 인고시험 준비하는 입장은 다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함께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새로 얼마나 잘 발딱 일어나서 다시 내가 전열을 가다듬고 준비하는가. 그거는 개개인 다 다릅니다. 그죠? 우리 스님들께 달려 있습니다. 카오닐라. 그죠? 예, 꼭 기억하십시오. 이체도 카오닐라. 그걸 이제 해서 이체도 카오얼라.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모든 것이 나한테 달려 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거는 뿌관타라. 내가 어쩔 수 없는 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인고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꼭 우리 한번 다시 또 힘을 내서 한번 또 열심히 달려나가 봅시다. 예, 제 오늘 입시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희소 임용중국어 독해 영역 강의자 이혜진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저희가 9월에 모의고사를 진행하고 그 뒤로는 수업을 못했으니까 한 3개월쯤 된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여러 선생님들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네. 하지만 우리가 이제 3개월쯤 지났으니까 그동안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그리고 초조함이라든지 이제 이런 복잡한 심리는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현실이 변화되기를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준비해야 될 단계가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이 여러 선생님들께 이제, 용기를 북돋아 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묵묵히 준비를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두면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그 기회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제는 좀 심기일전해서 다시 2023년 그리고 그 이후를 대비한 중국어 임용 수업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서두가 살짝 길어졌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2023년 대비 임용중국어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설명회는 크게 이제 3가지 부분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연간 강의 계획 12월까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고 강의 전략은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러니까 올해죠. 그러니까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는 설명회를 할 때 2021년도에 출제된 문제 하나를 한 문제를 이제 해설해 드렸는데 올해는 그것보다는 여러 선생님들께 좀 더 힘이 될 수 있는 어떤 그 경려의 고시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이 경려의 고시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해야 되는 이제 문학
작품과 연관된 그러한 식구들입니다. 네, 그거를 살짝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여러 선생님께서 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간 강의 계획 1, 2월 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 2월 같은 경우에는 독해 입문반과 수거 정복반으로 두 개 반으로 나누었어요. 올해하고는 조금 다르죠. 올해는 이제 독해 입문반 하나의 정규 강좌가 있었는데요. 올해는 독해 입문반이 정규 강좌라면 이제 수거 정복반이 하나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한번, 그 독해 입문반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수거랑 같이 합쳐서 진행을 해봤는데 약간 산만한 느낌도 들고, 그리고 이제 국어와 이제 수거를 동시에 이제 격주로 나누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약간 흐름도 끊기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방식을 바꾸어서 수거 정복반을 하나 꾸렸어요. 그래서 이 반을 통해서 1, 2월 동안에 이제 단기간에 공부를 해서 장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제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우선 독해 입문반 정규 강좌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강의는 이제 고대 문학사와 현당대 문학사에 대한 이제 한국어로 이제 공부를 하는 단계인데요. 이 단계는 이제 토대 학습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중국 고대 문학사와 현당대 문학사의 전반적인 흐름과 체계를 장악하는 것이 이제 이번 단계의 가장 큰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작품 강독도 병행할 텐데요. 이제 작품 강독 같은 경우에는 이 단계에서는 조금 난이도가 낮은 작품을 골라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문학 작품이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비평과 관련된 그러한 작품들, 그런 이론 작품들을 선정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물론 연습 문제 풀이도 진행을 할 텐데요. 연습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올해도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기출 문제 유형에 맞추어서 제가 출제를 했는데 사실은 그 뒤에 이제 하프 모고도 있고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단계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초 지식을 쉽지만 반드시 장악해야 되는 그런 기본 지식들을 문제로 좀 만들어서 쉽게 풀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쉽게 장악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연습 문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문학사는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문학사는 아마 이번 단계에서 이제 처음으로 접하는 선생님들도 계실 테고, 뭐 여러 번 이제 접한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문학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역사 배경이라든지, 그 시대적 배경을 잘 모르면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아요. 문학사는 반드시 암기만 해서는 안 되는 분야인 거죠. 그래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재미있게 강의를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당시에 어떤 흥미로운 역사적 사건이라든지, 물론 그 역사적 사건은 이제 그 문학과 관련된 그러한 사건들을 골라서 여러 선생님들께 강의를 해드릴 테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이제 문학 사건이라든지 작가 작품과 관련된 그런 흥미로운 에피소드들을 이제 가미를 해서 스토리텔링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더 흥미롭게 이 부분을 공부할 수 있는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독해 입문반에서 이제 두 번째 큰 영역은 바로 국어입니다. 국어. 국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1월부터 이제 쭉 공부를 했는데요. 올해는 국어하고 수거를 이제 반을 나누어서 진행하는 것이 이제 올해와 좀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중급 국어인데 이제 사실은 여러 선생님들이 이미 대학을 다 학부를 졸업하고 이 수업을 듣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초급보다는 좀 더 중급에 가까운 국어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국어 수업도 수거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업들은 서로 연계된 그러한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연습 문제 풀이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쓰기에서 이제 우리는 1, 2월부터 이제 쓰기를 할 텐데 이 단계에서는 어떤 첨삭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여러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대별 문학사를 한국어로 요점을 반드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학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많이 망설이시는 선생님들이 많은데 문학사는 사실 별거 없어요.
반드시 문학사를 이제 읽어야 돼요. 문학사를 통독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나는 통독할 시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제가 이제 정리한, 수업에 이제 정리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꼼꼼히 읽고, 이제 개별적으로 키워드라든지, 그러한 체계적으로 장악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어도 우리는 이제 언어적 환경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많이 읽고 많이 쓰는 그러한 연습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요 1, 2월에는 독해 입문반 수업은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거 정복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1, 2월과 비교를 했을 때, 올해와 비교를 했을 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6월까지 쭉 이어서 나누어서 이제 학습을 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흐름도 끊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방법을 바꾸어서 속성으로 1, 2월에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수거 같은 경우에는 1, 2월에 2달 동안에 다 반드시 장악할 수는 없죠. 이제 분야도 세분화되어 있고 양도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1, 2월에는 저의 목표는 1, 2월에 이제 기초, 그러니까 어법이라든지 의미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기초적으로 토대 학습을 좀 닦아놓고, 그다음에 3월부터는 이제 개별적으로 동영상 강좌를 이제 독해 입문반을 들으시는 선생님들께는 이제 수거 정복반 수업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 4월부터는 동영상 강좌를 들으면서 이제 개별적으로 복습을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 2월에 이제 정신 집중해서 요 반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 4월과 5, 6월은 사실은 두 번째 단계예요. 16주 과정인데 3, 4월과 5, 6월은 같습니다. 같고 단지 이제 다른 점은 원서 학습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속도를 줄여서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1, 2월과 다른 점은 이제 시대별 문학사와 문학 작품을 장르별로 나누어서 강의를 합니다. 장르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오사식이 뭐 소설을 공부를 했다. 그런다면 그 시간에 이제 소설사를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소설 작품과 작가 작품을 이제 강독을 하는 그러한 시간을 함께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고대 문학사, 현당대 문학사 다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요 방식은 이제 올해 진행한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면, 올해와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 작품 강독에 있어서 조금 이제는 전반적으로 1월부터 우리가 8월까지 이제 본 강좌가 이제 다 마무리가 되는데, 그때까지 이제 좀 레벨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 4월부터는 좀 난이도를 조금 높여서, 앞 단계에서는 이제 조금 쉬운 걸 했죠. 조금 높여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연습 문제도 병행을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는 3, 4, 5, 6에 이제 중급에서 고급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국어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교재는 올해에 사용했던 교재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자료를 좀 더 확보를 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도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원문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1, 2월에 한국어로 정리를 했다면 3, 4월에는 반드시 그 요점들을 원문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문학 사건이라든지 어떤 문학과 관련된 개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작가 작품 주제, 특히 뭐 예를 들면 노신의 작품이 출제 빈도가 아주 높죠. 그래서 그러한 작품들은 반드시 이제 주제라든지 인물 성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반드시 원문으로 여러 정리를 하는, 한 번이라도 정리를 해두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품 주제를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단계에서 여기 첨삭을 써놓은 이유는 반드시 다 첨삭을 진행한다라기보다는 이제 중요한 작품의 경우에 한두 번 정도 첨삭을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어도 마찬가지고요. 쓰기는 이제 앞 단계랑 똑같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심화학습 단계이기 때문에 작가 작품을 그러니까 문학사 작가 작품을 이제 한 대로 묶어서 천천히 속도를 낮추어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6월까지 쭉 진행을 할 거니까요. 이 단계는 꼭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집중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독해 기출과 이제 응용 문제풀이반입니다. 이 반은 사실은 올해도 3, 4월에 이제 개설을 했던 반입니다. 개설을 했던 반이고 이제 방식은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일단은 이 기출은 이제 전체적으로 97년부터 21년에 21년까지 기출 문제를 이제 범위로 삼아서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문학과 비문학 중 독해 심화반과 연계시켜서 문제를 뽑아서 여러 선생님께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함께 풀이를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출 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그 기출과 관련된 그러니까 그 기출의 포인트를 잡아서 좀 더 확장시켜서 응용한 문제를 만들어서 함께 풀이하고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올해 수업을 들으셨던 선생님들은 아마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어쨌든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우리가 기출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출을 좀 더 심화시켜서 좀 더 확장시켜서 장악할 수 있는 그러한 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서술형 답안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여러 선생님들께 전달할 예정입니다. 서술형 답안 작성, 서술형이 이제 배점이 비교적 높은 편이죠. 그래서 이제 반드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론도 그렇지만 문학 쪽에서도 서술형 답안 작성의 배점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핵심적으로 그 기술을 이제 여러 선생님께 전달을 하고 그리고 첨삭도 함께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3, 4월부터 꾸준히 8월까지 꾸준히 연습을 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기출을 풀이하는 이유는 아마 여러 선생님들이 많이 풀이를 했을 거예요. 여러 번 도전해서 하신 선생님들께서는 기출을 아마 빠삭하게 다 잘 기억을 하고 있을 건데요. 그렇지만 이 단계에서 또 다시 한번 되풀이할 필요가 있는 이유가 이제 전반적인 기출 유형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기출 어떤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잘 장악을 해야지 다른 문제를 이제 우리가 풀이를 할 때 좀 더 그런 방법들을 좀 더 수월하게 적용을 해서 문제 풀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수업도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 6월은 똑같습니다. 같고요. 그다음에 7, 8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요 7, 8월까지는 우리가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학습한 내용을 이제 전반적으로 다시 복습하고 정리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범위는 1, 6월 전체 강좌입니다. 문학사 그리고 문학사를 이제 이때는 조금 다르게 장르별로 나누어서 예를 들면 뭐 고대 문학에서 시도 여러 운문도 여러 개로 이제 분화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나누어서 세분화시켜서 이제 장르별로 총 정리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작가 작품이 이제 많기 때문에 6월까지 이제 미처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제 조금 더 보충해서 강독을 진행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6월과 이제 6월까지와 이제 좀 다른 점은 이제 문화학습입니다. 우리가 6월까지는 이제 그 국어 학습은 마무리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7, 8월에는 조금 더 집중해서 문화 학습을 할 겁니다. 이제 문화 학습을 하는 이유는 이제 기출을 보시면은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제반 분야가 다 포함돼서 역사, 정치, 사회 여러 가지 문화도 이제 다 세분화되어 있죠. 음식이라든지 복식이라든지 이러한 문화들이 이제 기출에서 적지 않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도 좀 세분화시켜서 7, 8월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올해처럼 자료를 여러 선생님들께 이제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6월까지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네, 그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여러 선생님들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나중에 9월부터 네, 진행되는 최종 모의고사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이 단계에서는 이제 정리하고 이제 부족점을 파악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프모고반. 네, 하프모고반은 올해와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이제 그 모고 문제를 사전에 여러 선생님들께 제공을 하고 개별적으로 풀이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모고 해석을 하고 첨삭 지도 그리고 개별 피드백이 필요한 선생님들은 네, 개별 피드백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9월부터 12월까지, 네, 9월부터 12월까지는 이제 세분화해서 9월부터 11월 한 둘째 주까지는 이제 최종 모의고사반을 진행을 합니다. 최종 모의고사반에서는 이제 합동 모의고사를 진행하죠. 이론과 합동해서 이제 모의고사를 진행을 할 거고요. 방식은 7, 8월에 그 하프모고를 진행했던 방식과 똑같습니다. 미리 문제를 만들어서 여러 선생님께 제공을 하고 네, 개별적으로 풀이한 다음 모고 해석과 첨삭 지도, 네, 채점 뭐 이런 것까지 네, 함께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그 기출 경향을 전반적으로 네, 97년부터 21년까지 어떻게 어떤 경향을 드러내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좀 더 이렇게 요령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출제 빈도라든지 출제 포인트라든지 네, 이러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예정입니다. 한 1, 2회 정도 네, 제공을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다 모의고사로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수업 실현과 이제 심층 면접을 위한 네, 2차 준비 단계입니다. 네. 이때는 이제 여러 가지 주제별로 이제 강의 내용을 정하고 그리고 그 주제에 따라서 이제 서로 다른 뭐 주제별로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스타일로 이제 강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제에 적합한 그러한 강의 방식을 채택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공유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토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2월까지 2023년 대비 연간 강의 계획은 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이어서 励志 구시词입니다. 励志가 이제 격려하는 그런 의미죠. 여기에서 잘 보이지가 않네요. 네, 잠깐 볼게요. 荀子 修身에 나오는 식구입니다. 네, 식구라기보다는 네, 글귀라고 하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은데요. 네, 보시면은 오늘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이제 고문을 학습하는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들께 좀 용기를 북돋아주고 우리 함께 좀 용기를 갖고 다시 심기일전에서 해보자는 의미에서 준비를 해봤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네,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는 道阻且长. 道阻且长. 우리 道阻且长은 우리가 고문을 학습할 때 이제 첫 번째 이제 시경에서도 이제 여러 번 나왔던 그러한 식구입니다. 道는 말 그대로 길이란 뜻이고요. 阻는 저해하다, 방해하다라는 뜻이죠. 且, 而且라는 뜻이죠. 장은 길다. 그러니까 가는 길이 멀고도 험하다 이런 뜻입니다. 멀고도 험하다. 그 다음에 行则将至. 行则将至. 우리가 한문 현대 한어 해석과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道阻且长은 道路险阻而又漫长. 险阻는 이제 위험하고 험악하고 그리고 이제 이제 막혀 있고 이런 뜻입니다. 돌파구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又漫长, 만장은 길다. 네, 요거는 이제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다음에 行则将至. 行则, 行은 행하다.
则는 뭐뭐 하면이란 뜻이죠. 将至 다다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도달할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걷다 보면은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제 현대 한어 해석을 보시면 但是走的话就会达到目的地. 그러니까 길이 이제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만 걷다 보면은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行而不辍. 요거는 이제 行而不辍 여기입니다. 行而不辍, 辍는 그만두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현대 한어에서도 많이 쓰죠. 辍学, 학교를 그만두다라는 뜻입니다. 行而不辍, 그러니까 걷다가 걸으면서 그만두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계속 걷다 보면, 그러니까 가는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 걷다가 보면은 未来可期, 未来는 너무 쉽죠? 可는 뭐뭐 할 만하다,期는期待, 기대하다. 그러니까 미래를 기대할 만하다, 기약할 만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중문 해석을 보시면 如果可以坚持不懈, 坚持不懈도 사자성어이죠. 견지하다. 게을리하지 않고 견지한다면, 만약에 게을리지 않고 견지를 한다면 那么美好的未来就值得期待. 그렇다면 아름다운 미래는 기대할 만하다라는 뜻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시진핑이 이제 이 말을 인용을 하기도 했는데, 물론 시진핑뿐만 아니라 많은 공부하는 사람들,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용기를 북돋아주는 어떤 격려의 말로서 많이 활용이 되는 그러한 글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은 당장 막연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가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멈추지 않고 계속 걷다 보면 반드시 길이 생길 겁니다. 네, 노신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길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 걸으면서 생겨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듯이 이제 똑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글귀를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200입니다. 너무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한 200의 행로난입니다. 우리가 수업 때도 했었죠. 行路难其一. 行路难多歧路今安在. 行路难 행로난, 그러니까 가는 길이 어렵다는 거죠. 가는 길이 어렵다. 혹은 뭐 인생살이라고 좀 더 확대해서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길이 어렵다. 그리고 또 지루, 지루는 갈림길입니다. 갈라지다. 지루는 갈림길. 그래서 갈림길이 매우 많다. 찐안짤. 네, 요 부분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찐은 루진, 我如今在哪里? 아는 이제 고문에서 그 의문사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안, 如何, 哪里 이런 의문사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我今天在哪里呢?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人生的道路何等艰难, 何等艰难. 何等은 얼마나, 多么, 多么라는 표현이 여러분들이 아마 더 익숙할 겁니다. 그 다음에 歧路纷杂, 갈림길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 다음에 长风破浪会有时, 이제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이제 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싱루나는 한 6구절이 됩니다. 6구절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시구가 바로 요 뒤에 있는 두 구절입니다. 长风破浪会有时, 长风破浪, 长风은 여기서는 긴 바람, 큰 바람, 긴 바람이랑 이상하죠. 큰 바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破浪, 그러니까 큰 바람을 타고, 破浪, 破는 말 그대로 파헤치다, 랑은 물결이죠. 그러니까 큰 바람에 힘을 입어서 물결을 가로헤치다라는 뜻입니다. 물결을 헤쳐나가다. 会有时,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直挂云帆济沧海, 直挂云帆, 直挂는 이제 높이 달다라는 뜻입니다.云帆, 구름 위에 치솟는 이 판은 돛대죠. 돛대를 달고, 찌는 건너가다라는 뜻입니다. 창하는 푸른 바다. 네, 푸른 바다를 건너갈 때가 올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문을 현대 한글을 먼저 볼게요. 坚持乘风破浪的时机一定会到来. 乘风破浪이 이제
사자성어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네, 중국의 오락 프로그램도 최근에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이 이제 정풍포랑 이런 그 사자성어를 활용한 그러한 오락 프로도 생겨왔습니다. 그래서 정풍포랑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큰 바람을 하고 이제 물결을 가로 헤쳐나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다 보면 시기가 반드시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到那时 그때가 되면 将扬起征帆远渡碧海青天 그때가 되면 扬起征帆 征帆은 말 그대로征은 이제 전쟁을 나갈 때, 전쟁터에 나갈 때 이제 돛을 달죠. 혹은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가 승리를 하면 반드시 그 깃발을 꽂는 그러한 관습들이 있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결을 파헤치고 이제 돌아올 때는 그럴 때에는 반드시 이제 돛대를 달고 유엔 또 멀리 건너가다. 삐하이 칭天 푸르른 삐하이 칭天은 이제 푸르른 하늘입니다. 푸르른 하늘을 건너갈 것이다. 여기서 삐하이 칭天은 사실은 이제 여기에 있는 창하이과 대조했을 때는 바다를 가리키는 의미가 되겠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두 구절은 이제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만 그것을 계속 견지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회를 잡고 성공하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네. 아마 막연하게 느껴지는 선생님들도 있을 테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막연함만 가지고는 살 수 없잖아요. 기다리면 안 됩니다. 그냥 크게 심기일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하고 다시 한번 미래를 내다볼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살다 보면 미래를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특히 21세기 들어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장 실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반드시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들도 너무 시리에 빠져 있지 마시고 열심히 내년, 내후년을 내다보면서 열심히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祝大家2022如虎添翼梦想成真 如虎添翼도 사자성어이죠. 우리가 그 문제풀이를 할 때도 여러 번 나왔던 사자성어입니다. 如虎添翼 호랑이에게 마치 날개가 돋다라는 거죠. 이는 날개입니다. 티에는 첨가하다. 내년은 호랑이 해이죠. 2022년은 호랑이 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사자성어를 선택해 봤어요. 如虎添翼 마치 호랑이가 호랑이는 원래 더 용맹한 동물인데 거기에 날개가 돋치면 더 용맹해지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로 우리도 이제 마치 날개 돋은 호랑이처럼 앞으로 거침없이 헤쳐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꿈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경려의 고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참고 도서가 있는데 오늘 Q&A를 여러 선생님들이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질문지를 아침에 이제 급하게 받아서 제가 급하게 선택을 했습니다. 한 4개 정도 선택을 했는데 사실은 한 2가지로 크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문학사는 암기 이해 과목이라고 할 만하지만 고문 독해는 해도 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고문 독해는 저도 어렵습니다. 다음, 어떤 책과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일단은 문학사는 암기와 이해 과목, 맞습니다. 반드시 암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또 반드시 이해만 해서도 안 돼요. 암기와 이해를 병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암기에 있어서 일단은 반드시 문학사에서 암기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정리를 해보면 연도는 반드시 장악을 해야 되겠죠. 물론 모든 연도를 장악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중요한 그 문학 활동과 관련된 연도는 반드시 장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작가 작품도 반드시 장악을 해야 되겠죠. 작가 작품명 반드시 장악을 해야 됩니다. 요것도 중요한 작가 작품명 위주로 장악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연도 작가 작품, 그 다음에 개념들
여러 가지 이제 문학 사건이라든지 문학 사조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개념들이 상당히 많죠. 이러한 개념들은 반드시 장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그 연간 강의 계획과 좀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자면 개념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런 암기 해야 될 부분들은 1월부터 진행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1월에 그 정리를 하는 단계가 있었잖아요. 개별적으로 요점 정리,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정리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연도나 작가 작품이나 개념 같은 경우에는 1, 2월부터 반드시 원문으로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 반드시 원문으로 찾아서 정리를 하는 것도 네, 공부를 하는 단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장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키워드라고 했을 때는 작품의 주제나 이런 것과 이제 연결된 것입니다. 그러한 키워드를 네, 이제 그때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면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리를 하셔도 네,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원문 정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3, 4월부터 다 꼼꼼하게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장악을 외워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외워야 되고, 그리고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은 해야 되는 부분은 반드시 배경 지식입니다. 가장 먼저 배경 지식. 배경 지식을 우리가 문학을 공부하는데 왜 배경 지식을 공부해야 되나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아마 처음으로 중국 문학사를 공부하는 선생님들은 그 역사적 배경이 익숙하지 않으면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문학 사건과도 얽혀 있고, 그리고 문학 작품에도 그 시대적 배경이 드러나 있고 주제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 지식은 반드시 장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 지식을 장악하는 방법은 외우는 거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냥 무작정 기계적으로 외우시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려면은 이제 일단은 이해가 잘 안 돼도 읽어야 되겠죠. 네, 읽으면서 뭐 예를 들면 뭐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된다. 뭐 문화대혁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런 부분들은 따로 찾아서 좀 더 확장 학습을 하거나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이해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유튜브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문화 콘텐츠를 많이 활용을 해서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시간이 좀 들겠지만 네,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런 연습을 하다 보면 속도는 반드시 빨라지게 돼요. 처음이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이해는 이제 배경 지식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품의 내용과 주제, 내용과 주제 같은 경우에는 억지로 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배경 지식과 결부해서 이해하면서 장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뭐 2번 정도 읽을 수 있으면, 문학사를 전체적으로 2번 정도 읽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1번 정도 읽고 네, 정리를 하고, 그리고 계속 이제 모르는 부분은 계속 찾아가면서 이제 보충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대문학사, 현당대문학사 네, 다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2번째, 고문 독해는 해도 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고문 독해는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상당히 네, 어렵고 많은 중국 사람들도 이제 다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네, 고문 독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첫 번째는 일단은 단문을 찾아서 반복적으로 읽기. 그런데 이 읽기 전에 단문 짧은 문장, 아주 짧은 문장, 예컨대 우리가 아까 했던 뭐 그 경려의 글귀라든지 이러한 식구들을 찾아서 해도 좋아요. 해도 좋고요.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1, 2월에도 이제 강독을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씩 레벨을 높여가면서 학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단문, 짧은 문장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읽기인데, 읽기 전에 이제 문장을 이해하려면 이제 단어를 어렵더라도 하나하나 다 찾아서 의미를 기억을 하고, 특히 이제 조사라든지 혹은 뭐 통假字통假字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한자이지만 현대 한어와 이제 고문 한어의 읽기 방식이 이제 다른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대한에서는 펑으로 읽죠. 고문에서는 펑으로 읽었습니다. 펑츠더 펑 그런 의미도 지니고 있었죠. 그래서 요렇게 이런 통자즈들을 이제 반드시 정리해가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독해를 할 때 유용하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빨리빨리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같은 한자이지만 이제 문장별로 의미가 다르게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때 좀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미리 이렇게 레벨이 낮은 문장부터 이렇게 반복적으로 읽고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모르는 단어는 하나하나 찾아서 의미도 적어놓고 그리고 병음도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반복적으로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의미가 읽혀집니다. 이것도 외워서는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고문을 우리가 어떻게 다 외울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짧은 문장부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하다 보면 흥미를 잃게 돼요. 흥미를 잃게 되고 그래서 이제 짧은 문장부터 이제 좀 성취감을 가져가면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레벨을 이제 높여가면서 이제 단문, 장문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번역입니다. 번역. 현대한어로 번역하는 것이 이제 출제에서 적지 않게 출제가 됩니다. 거의 매년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좀 전에 우리가 경례의 식구를 했던 것처럼 이렇게 원양원을 보고 그 다음에 센다이 한유로 한번 번역을 해놓은 걸 한번 보시고 그리고 여러 번 읽다 보면 의미가 해독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스스로 한번 번역을 해보세요. 현대한어로. 네. 그렇게 이제 축적해 나가다 보면 반드시 이제 효과를 보는 단계가 올 거예요. 적어도 1, 2월에 이렇게 꾸준히 연습을 해두면 이제 3월부터 조금씩 적응이 되고 이제 조금씩 수월해질 겁니다. 네. 그래서 고문독해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꾸준히 축적해 나가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벨별로 그 다음에 꾸준히 이런 포인트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뒷부분에 참고 목록에 이제 적어놨는데 한번 참고 도서는 나중에 한 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본기가 부족한 초수생에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제가 이론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는 문학사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학습을 하시면 되고 좀 더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영역이 이제 비문학 영역입니다. 우리가 비문학 영역은 이제 제가 쉽게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여기에는 이제 문화, 수거, 구어 등등 이제 기초가 관련된 여러 문학 이외의 영역들 독해와 관련하여 문학 이외의 영역들을 제가 비문학 영역이라고 이제 요약을 해놨는데 이 비문학 영역에 대한 학습 같은 경우에는 우선 수거와 구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多听多读多写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함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늘 강조하는 것이 多听多写多读잖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많이 해야 될 것이 일단은 多读多听 사실은 读하고 听은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돼요. 多读多写多听 수거나 구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언어 환경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읽고 듣는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전에 제가 제시했던 루호텐이라는 사자성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을 이제 입에 오를 때까지 어휘부터 시작을 해서 어휘 그리고 문장 반복적으로 읽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는 사실은 이제 기초 인문회화를 이제 인문회화를 공부하는 선생님들에게 늘 강조를 하는 부분인데 첫 번째는 반드시 이제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는 쓰기입니다. 도시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휘와 문장인데 문장은 전체를 쓸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어법이 들어있는 문장, 중요한 표현들, 사용 빈도가 높은 그러한
표현들을 위주로 쓰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혼자서 읽기는 좀 힘들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에 같이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읽으면서 쓰는 연습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문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7, 8월에 제가 제공하는 그러한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공부를 하면 되는데 그 부분만 잘 따라오시면 돼요. 네, 그거는 이제 기출과 연결시켜서 기출과 결부해서 기출에서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함께 독해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때 같이 공부를 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요 질문은 사실 마지막 질문, 이 회화가 자신이 없는 경우 2차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차 준비는 미리 해놔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아까 연간 강의 계획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준비는 7, 8월에 다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단계에서는 부족한 부분을 공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화도 마찬가지로 예외 없이 1월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1월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반복적으로 읽으면 내가 발음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교정을 해가면서 읽으면서 교정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자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뭐 저한테 상담을 하셔도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회화는 사실은 이제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물론 회화도 속성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발음 같은 경우에는 속성으로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발음이라든지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교정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표현들을 장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1월부터 꾸준히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준비 때 가서는 6월까지 우리가 8월까지 공부한 내용들, 공부한 역량을 함께 이때 쏟아붓는 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2차 준비 때 하려면 늦어지게 되죠. 그래서 1월부터 준비를 하시면 네, 되고요. 뭐 시간은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역량껏 정하시면 돼요. 시간이 좀 많다면 많이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일주일에 이제 우리가 9월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8월까지 1월부터 6월까지 회화는 진행이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수업 강의 계획대로만 잘 따라오셔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때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제 좀 계속 푸시를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요것과 연결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부분이 연간 강의 계획은 제가 강의할 내용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공부할 계획을 따로 세워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회화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많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3번? 네, 3번 정도, 그러면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네, 그렇게 한 4시간, 4시간 반 정도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6월까지 꾸준히 하다 보면 좀 레벨업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이에요. 기출과 관련된 질문인데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기출은 이제 초수생들 외에는 이제 아마 여러 번 진짜 많이 반복을 했을 겁니다. 이제 반복하다 보니 외우게 되는 경향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억지로 외웠다기보다는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억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하고 바람직한 학습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드시 반복을 해야 되고 이제 자연스럽게 기억이 되는데 거기에서만 그치면 안 돼요. 거기에서만 그치면 안 되고 어떤 문제를 풀이를 했을 때 여기에서 중요한 출제 의도가 무엇인지 의도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뭐 포인트, 뭐 키워드나 이런 것들을 잘 잡아서 확장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강좌에 더 플러스한 부분이 바로 응용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뭐 노신의 악효정전 주제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것과 좀 더 연결해서 다른 악효의 주제와 비슷한 작품이라든지 혹은 악효의 이제 주제 외에 악효의 성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확장해서 학습하는 그러한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회화도 좋고 그 문학 작품 주제를 공부할 때도 좋고 이제 다 기출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공부를 할 때 막연하게 아무거나 공부하게 되지 않아요. 이러한 기출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기출에서 이런 문제는 이런 방향으로 출제가 많이 됐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학습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기출을 이제 여러 번 반복한 선생님들은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이제 다 각자 이해한 그 출제 유형이라든지 출제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효과적으로 좀 더 확장시켜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3, 4월부터 시작되는 기출 응용문제 풀이반을 들으면 특히 이제 초수생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반드시 들으시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반적인 이제 과정을 보면 7, 8월까지 이제 다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7, 8월까지 여러 선생님들께서 정말 일단 저의 강의 계획서를 놓치지 마시고 그대로 꾸준히 따라오시기만 해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거기에다 개인적인 어떤 학습을 좀 더 플러스 한다면 좀 더 시너지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일단은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그동안에 이제 복잡했던 그러한 생각들을 다 정리를 하시고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 서서 이제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더 덧붙이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학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미리 이제 책을 좀 봐두시면 좋겠지만 사실 시간이 지금 좀 촉박하고 아마 연말이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부를 하실 그런 마음이 조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선생님들은 괜찮아요. 1, 2월에 독해 입문반 수업부터 이제 꾸준히 들으시면 돼요. 제가 정리한 자료만 보셔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전제는 반드시 그 자료를 읽고 미리 예습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일 오사문학을 강의를 한다. 그러면 오사문학에 관련된 자료를 이제 미리 배부를 할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료의 미비점이 좀 있었는데 올해는 자료를 작년에 수업했던 자료를 좀 더 보완하고 수정 보완해서 이제 좀 재본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선생님들은 미리 이제 카운터에 얘기를 해서 구매를 하시고 이제 미리 예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와서 들으면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예습.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 선생님들의 예습 복습 요런 단계를 반복하시면 돼요. 그런 생각만 가지고 내년 2023년 대비 개인별 강의 계획, 개인별 학습 계획을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두서없이 말씀드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또 나중에 좀 더 질문이 있으시면 나중에 상담을 요청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 선생님들 정말 시리에 빠져 있지 마시고 꼭 심기일전해서 내년에는 꼭 좋은 성과를 얻기를 기원합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